안녕하세요. 썰쿠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L.A. 프롬의 여전히 우리는 삶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제목을 보면 우리는 삶을 사랑해야 하나? 왜? 이 한 몸 챙기며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챙겨야 하지? 알 수 없는 그 물음에 순간 당황하게 됩니다. 나의 삶을 사랑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사랑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거겠죠. L.A. 프롬은 삶을 사랑하는 능력의 상실을 현대인의 핵심 문제, 즉 경제, 사회, 정치, 노동과 연계해서 깊이 성찰하려 합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살아있음을 일깨워 주려는 철학.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여전히 삶을 사랑할까? 이런 질문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아마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할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은 삶을 사랑하지 않을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이유가 삶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삶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삶을 유지하고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더라면,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이런 질문을 던지는 나는 노력만 한다면 별 어려움 없이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공동의 이해에 이르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내 질문에 살짝 화를 내는 사람들하고 그러리라 생각한다. 그들은 화를 내며 어떻게 감히 삶을 향한 우리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우리 문명 전체, 삶의 방식, 종교 감정, 정치관이 이런 삶에 대한 사랑에 뿌리내리고 있지 않은가? 그걸 의심하는 자는 우리 문화의 기반을 흔들지 않겠는가? 떼쓰는 사람과는 서로 이해하기가 훨씬 더 힘들다. 때는 본질적으로 항상 화와 독선이 섞여 있어 그 무엇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화내는 사람은 떼쓰는 사람보다는 합리적이며 다정한 말로 다가가기가 쉽다. 떼쓰는 사람은 자신이 올바르다고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자신의 화를 은폐하려 애쓰기 때문이다. 물론 떼쓰는 사람 중에도 내 질문에 응할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러 있을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맞서야만 무사히 넘길 수 있을 위험을 알리기 위해 질문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는다면 말이다. 삶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이 없다면 어떤 인간과 문화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최소한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미치거나 자살하고 희망이라고는 없는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가 된다. 삶에 대한 사랑은 없고 파괴성만 그득해 부서지고 몰락하거나 몰락하기 직전의 일은 사회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한 가지 사례가 소수의 스페인 사람들에게 권력을 빼앗기고 먼지처럼 흩어져 버린 아스텍 부족이다. 혹은 히틀러의 뜻대로 되었다면 집단 자살의 제물이 되고 말았을 나치 독일이 그렇다.
속은 아직까지 몰락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조짐이 보인다. 삶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우리가 삶을 무엇이라 생각하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언뜻 생각하면 쉬운 듯하다. 가령 삶은 죽음의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은 스스로 움직이고 자극에 반응한다. 죽은 유기체는 그럴 수 없다. 분해되어 한 조각 나무나 돌보다 더 빨리 흩어진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삶을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삶의 특수성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다. 삶이란 항상 하나가 되고 완전해지려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달리 표현하면 삶이란 어쩔 수 없이 성장과 변화의 과정이다. 성장과 변화가 멈추면 죽음이 닥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해진 형식 없이 제멋대로 성장하지는 않는다. 모든 생명체에겐 염색체에 심긴 나름의 형식과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생명체는 더 완벽하고 완전하게 성장할 수는 있어도 자기 안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자라날 수는 없다. 삶은 항상 과정이다. 변화와 발전의 과정이며 기존 구조와 태어난 환경이 주고받는 끝없는 상호작용 과정이기도 하다. 사과나무는 절대 벚나무가 될 수 없지만 사과나무나 벚나무는 타고난 체질과 환경 조건에 따라 멋진 나무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어떤 나무한테는 축복인 습기와 햇볕이 다른 나무를 죽일 수도 있다. 인간도 다르지 않다. 안타깝게도 부모와 교사는 대부분 정원사보다 못하다. 정원사는 자기가 키우는 식물에 대해 잘 알지만 우리네 부모와 교사는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러나 삶이 예상할 수 없게 제멋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구조적 모델에 따라 성장한다는 주장이 생명체의 지극히 특수한 측면을 예상할 수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이 갖는 큰 역설이다. 생명체는 예상할 수 있지만 동시에 예상할 수 없기도 하다.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의 생명체가 무엇이 될지 우리는 제법 정확히 알고 있다. 하지만 삶은 놀라운 일로 가득하다. 무생명의 영역에 있는 질서와 비교하면 살아있는 것은 무질서하다. 모든 생명체에게서 질서를 기대할 정도로 질서에 목매는 사람이라면 실망하게 될 것이다. 질서에 대한 요구가 특히 강한 사람이라면 삶을 지배하겠다며 삶에도 질서를 강요하려 될 것이다. 그러다가 삶이 자기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지나치게 실망하고 분노해 결국 삶의 숨통을 끊어 죽이려 들 것이다. 삶을 자기 손아귀에 움켜쥐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삶을 증오하게 된 것이다. 삶을 향한 그의 사랑은 실패하고 말았다. 어느 프랑스 노래 가사처럼 사랑은 자유의 아이이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내용은 타인의 삶을 대하는 우리 자세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대하는 자세에도 해당한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 행동을 통제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다 평생 한 번도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해방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이들은 행동의 결과에 확신이 없으면 그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한다. 의심 탓에 항상 마음이 괴롭고 안간힘을 써 확신을 찾지 못하면 더 심한 의심에 사로잡혀 괴로워한다. 그런 강박적 통제 욕구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다정할 수도 잔혹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항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자신이 관심을 갖는 대상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통제 욕구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강박 노이로제와 중증 사디즘이라 부른다. 그런 명칭은 정신질환을 분류할 때는 유익하다. 하지만 보는 방식을 약간 달리하면 그 사람은 삶을 사랑할 능력이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특히 겁내기 때문에 삶을 두려워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삶을 사랑하건 다른 사람이나 동물, 꽃을 사랑하건 모든 종류의 사랑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 있다. 내 사랑이 적절하고 상대의 욕망과 본성에 맞을 때만 나는 사랑할 수 있다. 적은 물을 필요로 하는 식물이라면 그 식물에 대한 사랑은 필요한 만큼만 물을 주는 것으로 표현된다. 식물에 무엇이 좋은지에 관련된 선입견이 있다면 가령 최대한 물을 많이 주는 것이 모든 식물에 좋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식물을 해칠 것이고 죽일 것이다. 나에게는 식물이 사랑받아야 할 방식대로 식물을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사랑만 하는 것으로는 다른 생명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식물이, 동물이, 아이가, 남편이, 아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모르고 무엇이 상대에게 최선인지 정한 내 선입견과 상대를 통제하려는 욕망을 버릴 수 없다면 내 사랑은 파괴적이다. 내 사랑은 죽음의 키스인 것이다. 상대를 많이, 심지어 열정적으로 사랑하는데도 왜 상대의 사랑을 얻지 못하는지, 왜 심지어 그를 쫓아버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잔인한 운명을 한탄하지만 왜 자신의 사랑이 상대의 사랑을 일깨우지 못하는지 절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자기 처지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신세 한탄을 멈춘다면 도움의 길이 열릴 수 있고 나아가 사건의 비극적 전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전에 자신의 사랑이 상대의 욕구와 맞아떨어지는지 아니면 타인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제멋대로 정한 선입견의 결과인지 물어야 한다. 아마 이쯤에서 많은 사람이 안달하며 물을 것 같다. 지금껏 사람이나 동물, 식물에 대한 사랑 이야기만 늘어놓더니 왜 여기서 삶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느냐고 말이다. 삶에 대한 사랑이 있기나 한 것이냐고. 실제 사랑의 대상은 인간처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현상인 반면 삶에 대한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냐고 말이다. 삶은 본질적으로 성장의 과정이며 온전해지는 과정이므로
통제와 폭력의 수단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며 삶에 대한 사랑은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사랑의 핵심이다. 사랑은 한 명의 사람, 한 마리의 동물, 한 포기의 식물에 담긴 생명을 향한다. 삶에 대한 사랑은 추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며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사랑의 지극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핵심이다.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만 삶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은 그리워하며 상대에게 매달릴지는 몰라도 그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 맞다는 건 우리도 잘 안다. 다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을 뿐이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 진정으로 삶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대부분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안다.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성장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릴 것이다. 무럭무럭 자라 어른이 되는 아이, 형태를 갖추어가는 아이디어, 한창 성장 중인 조직의 매력을 느끼는 누군가를 떠올릴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돌이나 물처럼 생명이 없는 것조차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 그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그것이 크고 힘이 세서가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이다.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다. 그의 눈과 피부에서는 무언가 뿜어져 나온다. 그의 내면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환하게 빛이 난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삶을 사랑한다. 이런 삶에 대한 사랑이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는 이유이다. 삶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면 사랑은 다시 사라지고 두 사람은 왜 서로의 얼굴이 여전히 같으면서도 더 이상 같지 않은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삶을 사랑하기가 그토록 힘든 이유 중 또 하나는 날로 커지며 절대 채워지지 않을 사물에 대한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 물론 분명 사물은 인간에게 기여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한다. 하지만 사물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 자체를 추구할 경우 사물은 삶에 대한 인간의 관심과 사랑을 부수고 인간을 기계의 부속품, 즉 사물로 만들려는 성향을 띈다. 사물은 온갖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사랑을 할 수는 없다. 인간도 삶도 사랑할 수 없다. 하지만 무언가 구매해야만 기쁨이 완전해진다는 속삭임이 쉬지 않고 소비자의 귀를 파고든다. 몇 세대 전만 해도 당연하다 생각했던 사실을 이제는 모른다.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장치가 없어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고요할 수 있는 능력, 무언가에 뛰어들 능력, 집중하는 능력이 있으면 된다는 사실 말이다. 달나라 여행은 수백만 가지 상상을 자극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 꽃, 강이나 자기 자신을 온전히 관찰하려 애쓰기보다
달나라 여행을 더 매력적이라 생각한다. 달 탐험이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다. 지성과 인내, 용기와 대담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랑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기에 달 탐험은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삶, 기계장치에 대한 탐복과 사랑을 상징한다. 인간이 만든 여러 물건으로 가득한 세상은 우리의 큰 자부심이자 위기이다. 현실에서 사물적 측면이 앞설수록 이 사물의 사용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삶의 속성을 덜 경험할수록 삶을 사랑하는 능력도 줄어든다. 삶을 사랑하기 힘든 또 다른 이유는 행동의 관료화가 심해지기 때문이다. 팀워크니 집단 정신이니 하는 듣기 좋은 명칭을 아무리 가져다 붙여도 최대의 경제성을 목표로 개인을 재단해 적절한 집단 구성원 형식에 맞추려 한다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개인은 능력 있고 규율을 잘 지키지만 더 이상 그 자신이 아니며 온전히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기에 삶을 사랑하는 그의 능력은 마비되고 만다. 그러니 변화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타당할 것 같다. 삶을 다시 사랑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대량 생산 시스템과 기술 성과를 포기해야 할까?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사물로 바꾸어서는 안 되며 우리는 사물의 주인으로서만 존재해야 할 것이다. 살아있는 것을 조종하지 않고 사랑할 때 화가처럼 생명을 부여하는 관계 맺음을 통해 유리잔 같은 사물조차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이나 사물을 충분히 오래 바라보기만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말을 건다는 사실을 배운다. 하지만 어떤 것을 얻어내려 하지 말고 그것을 진정으로 바라봐야 한다. 진정으로 고요할 수 있어야 한다. 삶을 사랑할 수 있는 비법은 없지만 많이 배울 수는 있다. 망상을 버리고 타인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 계속 밖으로만 나다니지 말고 자신에게 가는 길을 배울 수 있는 사람. 생명과 사물의 차이를, 행복과 흥분의 차이를, 수단과 목적의 차이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과 폭력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삶에 대한 사랑을 향해 이미 첫 걸음을 뗀 것이다. 첫 걸음을 뗀 후엔 다시금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 질문에 맞는 의미 있는 해답을 이런저런 책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답은 자기 안에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삶을 사랑할수록 진리와 미와 삶의 온전함이 위태로워질까봐 더 겁이 난다. 실제로도 그렇다. 특히 요즘엔 더 그렇다. 하지만 이런 고통을 피하려고 삶에 무관심해봤자 고통은 더 커질 뿐이다. 정말로 우울한 사람은 슬픔의 감정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고통에서 건져주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다. 고통은 인생의 최악이 아니다. 최악은 무관심이다. 고통스러울 때는 그 원인을 없애려 노력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 감정도 없을 때는 마비된다. 지금껏 인류 역사에서 고통은 변화의 산파였다. 역사상 처음으로 무관심이 운명을 바꾸는 인간의 능력을 짓밟아 버릴 것인가?